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행보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권 이후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의 첫 반도체 사업장인 기흥 캠퍼스를 찾았는데요. 여기서 이 부회장은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로운 이재용 부회장의 본격적인 행보와 삼성전자의 미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와 삼성전자 미래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이인철 참좋은 경제공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재용 부회장 지난주 광복절 복권이 되면서 기흥 반도체 R&D 단지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이인철 소장님, 많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어떤 행보였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미 예정된 이제 R&D 기공식에 날짜가 겹쳐서 지난 19일 일단 가장 첫 번째 경영 복귀 현장이 됐는데요. 네. 사실 기흥은 상징하는 의미가 좀 큰 건 사실입니다. 삼성 앞에는 삼성하면 이제 반도체를 첫 손으로 꼽는데 1983년 선대 회장이었던 할아버지였던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불과 이제 10여 년 만에 뭐 이건희 삼성 회장을 비롯해서 이 디램 부분에 있어서 세계 1위로 등극했기 때문에 뭐 기흥이라는 사업장은 뭐 평수도 어마어마합니다만 거의 43만 평에 달하거든요. 여기 한 3만여 평 정도의 R&D 센터를 이제 기공하는 기공식에 참석을 했는데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초긍정적인 뭐 이 면을 좀 찾아보면 어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디램,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이 1위이기 때문에 이 초격차 전략을 위해서 지금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와 같은 R&D 핵심 연구 기반을 좀 만든다라는 거, 포부를 보여줬다라는 점은 긍정적인데 아쉬운 건 아직도 반도체네. 이 반도체는 사실 이후의 비전이 뭐지? 를 물어보면 이건 선대 회장들의 성과고 지금은 과실을 따먹는 시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제외하고 삼성이 여전히 뭐 비메모리, 특히나 파운드리는 사실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게 2014년이에요. 사실상 8년 정도 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선 거죠. 물론 뭐 옥중에도 있었습니다만 물리적 거래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미래 먹거리가 뭐지? 이재용이 내세울 만한 게 뭔가를 고민해 보면 그렇게 썩 떠오르는 게 없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이후의 먹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아마 삼성전자 투자하셨 분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이 부회장의 이제 이 복권 이후의 경영 행보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흥 캠퍼스가 이게 반도체가 탄생한 곳이니까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R&D 단지를 기공식을 했는데 굉장한 미래를 여는 어떤 야심작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기공식의 투자 금액이 약 20조 원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R&D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R&D에 대한 삼성전자의 새로운 나름대로의 포부를 밝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눈에 온 거,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 상당히 미래를 개척해야 된다는 절박한 사정이기도 하지만 또 뭔가 삼성전자 기술로 지금 쫓기고 있다는 다급한 상황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3년 전 2019년 4월로 돌아가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초격차 전략을 반도체 부분에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부분 글로벌 1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당시에 무려 이제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가 시장이 워낙 또 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의 수요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4년 정도의 이제 결과를 좀 돌이켜 보면 비메모리 부분에 그렇게 삼성이 두드러진 활약을 하지 못했네라고 기결이 됩니다. 시장 격차를 좁혀지는 노력 크게 아직 결실을 못 거두고 결실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부동의 1위는 역시 대만의 TSMC이고요.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물론 뭐 맨나노, 극미세 초공정에서 삼성이 조금 앞선 기술을 발표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게 생산으로 이어졌느냐는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도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수율이라고 하는 불량률은 지금 업계 추정으로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2배 이상 떨어져 있어요. 불량률이 굉장히 낮다. 불량률이 굉장히 높다. 예.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야, 이게 지금 수백조 원을 들여서 3년 전 그 계획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이제 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려운데 물론 이제 1987년에 설립된 이제 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한우물만 팠어요. 정말로 파운드리만 주어진 도면을 그대로 받아서 설계한 것을 가지고서 완제품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능하다. 이 부분이 워낙 지금은 이제 비중이 좀 커졌고 이 전문적으로 파운드리만 하는 업체와 삼성은 이제 다 알거든요. 설계, 칩 설계부터 생산 모든 담당을 하다 보니까 커스터머 입장에서도 훨씬 삼성한테 주느니 맡기느니 위탁을 맡기느니 대만 반도체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그동안 초격차 기술을 외치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에 비하면 성적표는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메모리 분야의 압도적 1위 회사이지만 쫓아가야 될 비메모리 파운드리는 TSMC는 저만치 앞서 있고 또 메모리 분야 부분적으로 중국 지금 추격해오고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하네요. 지금 메모리 분야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우선 뭐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있지만 뭐 SK 하이닉스도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제쳐놓고 생각해 본다면 마이크로텍 같은 기업의 그 이익률 특히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많이 언급하는 워렌 버펫이 장기적인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은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률이 40% 이상이 된다라는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의 비율이 40%. 즉 원가율이 낮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마이크로 같은 경우가 작년 6개월 동안 42%에서 올 6개월에 47%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의 매출액 총이익률이 그러면 뭐 워렌 버핏 입장에서 아주 메리트가 있는 회사겠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분야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매출 총이익을 갖고 반도체의 경쟁력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률이요. 4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40%에서 머물고 있다. 네, 고착된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그게 반도체만 본 건 아니죠. 이제 다른 우리 가전 제품도 있곤 하지만, 그래서 메모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교하면 매출 총액 이익률 면에서 안심할 상황 삼성전자 아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경기가 둔화돼서 그런지 삼성전자의 재고가 급증을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 재고가 이제 급증하는 데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 기업들이 고객사들이 사실은 주문을 덜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재고에 따른 이제 부품을 좀 쟁여놔야 되는데 그 재고 자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조 원이 넘는 사상 최고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로 제품 재고가 많아지는 건 이거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글로벌 이 IT 기업들 대부분 더 문제인데 원재료값 상승에 따라서 확보한 원료 재고 평가액도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수요가 둔화되면 문제는 뭐냐? 완제품 재고량이 늘게 되면 당연히 공장 가동률은 줄어듭니다. 이미 물건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공장 가동률이 줄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관리 운영비 측면에서 재고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재고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분기당 거의 영업이익 12조, 15조
원 넘게 매 분기마다 벌었던 영업이익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글로벌 G2,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세가 너무 심하다.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예. 우리는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0-80% 이상 매출 의존도가 해외 의존도가 높고 특히나 반도체와 스마트폰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라는 게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시설이나 투자에 대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점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 원래 재고가 늘어날 때 경기가 좋으면 많이 팔릴 걸 대비해서 재고를 미리 쌓아두잖아요. 근데 지금의 삼성전자 재고가 늘어나는 것은 못 팔아서 지금 이게 안 좋은 재고 증가한 거죠. 그 매출액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고 자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상품이나 제품 완성품이 증가한 거는 1.4배 정도 됩니다. 아, 완성품, 완제품 증가가 매출액보다 훨씬 빨리 늘어나고 있다, 재고에. 네,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재고 자산이 단순히 안 좋아지는 건 아니다. 가령 TSMC 같은 경우엔 또 재고 자산은 늘어났습니다. 근데 늘어난 비중이 1.25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투자자님들도 이런 재고 자산 증가를 분석하실 때는 그 재고 자산 안에 원재료도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완성품도 있는데요. 완성품에 초점을 맞추셔서 매출액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시면 이러한 증가가 기업 경영에 어떤 좋은 소식을 주는 굿 시그널인지 나쁜 소식을 주는 배드 시그널인지를 분류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의 완제품 재고 증가율이 매출액보다 더 빨리 늘어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 좋은 신호네요. 네. 삼성의 주가에. 그리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재고 자산이 쌓이게 되면은 그 재고 자산을 결국은 판매할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재고 자산은 판매 못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회계상 평가 손실로 잡는데 작년 말에 그 평가 손실이 0.7조 정도 됐는데요. 7천억 원이요? 7천억 원인데 이번 이제 6월 말 발표 자료를 봤더니 1조 1천억, 4천억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이 증가하는 속도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 네. 평가 손실이 연말 7천억 원에서 6월 말 1조 1천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다 안 좋은 신호들인데요. 이런 안 좋은 신호들이 쌓이면 삼성전자 상반기 매출이 굉장히 일단 좋았는데 하반기, 3분기, 4분기 굉장히 좀 걱정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삼성이나 이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디램을 대부분 현물 시장에다 파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나 현물 시장에 파는 게 아니라 고정 거래처에다 팔거든요. 대기업들, 뭐 PC든 스마트폰이든 이런 대기업들한테 팔게 되는데 지금 지난 7월에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2자릿수 떨어졌어요. 한 달 만에. 2자릿수나. 14% 넘게 하락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디램 고정 가격이.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문제는 뭐냐? 지난 6월 전 세계 반도체 판매량이 통계 집계 이후 1950년대 이후에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전월 대비 줄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하반기 실적이 계속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데 실적 이 가집계 전망을 좀 보면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은 13조 5천억 원대, 1년 전과 비교하면 한 14% 정도 줄어들고요. 4분기는 더 떨어집니다. 4분기는 사실 연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야 되는데 12조 3천억 원대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소비자 가격이 디램 가격이 추산으로는 3분기에 한 2자릿수, 18% 넘게 최대 떨어질 것으로 18% 정도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4분기에도 소비자형 디램 가격은 최대한 8%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걸 이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업황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반도체 기업들조차도 사실 투자를 좀 축소하는 기미도 보이거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4조 원 규모의 청주의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을 보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하반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미리 선 경고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업황이 상당히 좀 부진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G2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진이 결국은 삼성전자 여팡 부진으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겠네요. 네, 중국만 해도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하는 비중이 뭐 35%, 뭐 홍콩까지 하면은 60%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중국 경기나 미국 경기에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지금 겨울이 정말 다가오는 거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저희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 중에 뭐 13명 중에 1명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주식. 네. 긍정적인 걸 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요? 긍정적인 거?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십인데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그 신기술을 강조한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이건희 고 회장님께서 이제 타계하셨을 때 네. 이건희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집중한 게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래서 상당히 조직을 슬림화 시켰었죠. 음. 근데 그 당시에는 기술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아. 근데 이번에 다시 기술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새로운 비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상당한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구나. 예. 리더십의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도 한번 우리가 쳐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서 뭔가 좀 미래를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그런 기대를 하게 된다는 사실 지난 6월인가요? 네. 이재용 부회장 유럽에서 출장 가서 돌아오면서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을 강조했어요. 맞습니다. 이번 기흥 R&D 단지에서도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얘기할 때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기술이 중요하죠. 기술과 인재 경영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제 공통적인 화두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의 반도체 기술이 우수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지금 뭐 중국의 현지 공장,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특히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고급 인력들이 연구 개발 인력들이 지금 유치 경쟁에 타겟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에 호조건에 이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제 우리 경쟁사들 글로벌 경쟁사들이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재를 타겟으로 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기술과 인재 경영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전략은 굉장히 저는 시대 흐름에 맞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면 삼성은 경우 지금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 동맹에 삼성과 SK는 다 들어가요. 삼성과 SK는 핵심 사업이고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도 저는 중국이 따라와서 후발주자로서 우리를 추격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관심을 갖고 칩 설계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제조 시설까지 다 미국으로 와서 자국이 통제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포장으로는 동맹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동맹이다 보면 이득 계산서를 손익 계산서를 좀 따져보면 우리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데 전략적 접근은 사실은 지금은 물론 기업 최고 경영자의 이제 결정도 한몫을 하겠습니다. 투자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경제를 넘어서 국가 간 안보까지 이제 같이 이 산업에 굉장히 결합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국회 차원의 이제 배려가 없으면 이 산업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 1등이다, 한국이 1등이다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뒤집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왜냐하면 미국이 신경 쓰고 있고 일본이 신경 쓰고 있고 유럽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나마 메모리 쪽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걸 자칫 이제 조금만 이제 도태된다면 금방 우리가 이제 따라잡힐 수 있다라는 이제 위기감은 있습니다. 네, 지금 미중의 패권 경쟁,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어떤 우위를 차지한 전쟁에서 우리가 난감한 상황에 지금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의 반도체 육성법, 삼성전자 투자하면 굉장히 많은 지원을 우리가 받을 것 같은데 반대급부로 중국의 투자를 더 못하게 되는 이런 거는 참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게 될까 이렇게 되면.
그 6월 말 우리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숫자를 정확히 들여다보면요. 예.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건 명확합니다. 예. 국내 매출액이 23조고요. 예. 유럽 매출액이 24조, 아시아랑 아프리카 매출액이 25조, 미국이 61조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아픈 사항이 중국이 20조라는 거죠. 중국 20조. 미국 61조를 포기할 수도 없지만요. 중국 20조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회가 있다면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긴 한데 대만 같은 경우에도 같이 참여를 하는데 대만은 이제 주력이 파운드리고요. 대만의 안보가 중국으로부터 저렇게 위협을 받고 있다면 예. 미국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산업을 대만한테만 집중하는 것도 큰 리스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우리한테는 또 한 번의 파운드리 산업에서의 삼성전자가 자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흔히 말하듯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이번 상황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위기에 너무 매몰리지 말고 기회가 무엇이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의 지나친 대만 의존도를 줄여서 삼성전자가 좀 뭔가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인데 지금 관련해서 그 반도체 칩4 동맹 우리 이제 미국 주도하는 동맹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아까 중국의 삼성전자 매출이 20조 가까이 된다니까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는 쉽지는 않은 과제 같아요. 맞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칩4에 참여하겠다,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라는 큰 대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중국 매출도 상당하고 예. 여기다 홍콩을 포함하게 되면 반도체 부분의 대중국 매출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과거 사드 때문에 보복을 당해서 대기업들이 줄줄이 당했거든요. 여기에는 뭐 대부분 삼성전자뿐 아니라 네. 현대차, 롯데, 이마트 대부분의 굴제 대기업들이 전부 다 중국 시장에서 손을 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진우 외교부 장관은 직접 중국으로 날아가서 이 설명을 합니다. 이제 중국을 견제해서 우리가 이제 이 그 칩4 협의체에 가담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너 봐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거냐? 대만도 아니고 한국이 유일하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중국이 뭐 반대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이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네. 굉장히 한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칩4 협의체의 목적은 대중국 견제에서 앞으로 글로벌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서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칩 설계부터 제조 설계, 반도체 장비까지 모두 자국의 테두리 안에서 놓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진짜 독이 든 네. 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를 이제 가장 크게 계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미국을 과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낮춰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점진적으로 저는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직접적인 공장 패키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 근로자를 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고급 기술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팽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전략적으로 계산해야 될 게 바로 기업들의 수뇌부예요. 정말로 고급진 기술을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풀지 않으면서도 전략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 어떤 기술 격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양비론을 예. 찾아야 돼요. 양비론을 찾는 게 과연 우리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면서 중국 시장을 또 지키는 이런 우리의 능력, 역량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중국이 스스로 2025년까지 예. 자국 내에서 반도체 수요의 3분의 1을 공급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예. 2025년이면 2025년까지 반도체 3분의 1을 자국에서 충당하겠다. 네. 그 얘기는 미국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하든 중국 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기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패권 경쟁도 중요하지만 예. 본질적으로 삼성전자의 기술이 스스로 상대방이 찾을 수 있을 만큼 소위 말한 뭐 초격차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그 기술로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풀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도 기술을 다시 한번 저렇게 강조한 거 아닌가. 그리고 아무도 이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찾고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선언적인 말씀이 이런 수치나 아니면은 명확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는 시기가 조금 더 당겨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압도적인 초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이 미중 경쟁이나 그 갈등 속에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의 움직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밖에서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면서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하겠다고 법을 냈는데 그 양향자원 무소속 양향자원이 주도했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30%까지 늘리겠다는데 이 법 발표만 하고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죠, 이거. 맞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그나마 반도체 전문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예. 법안 발의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늦었다는 거죠. 이미 미국은 인플레이 감축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안에 대한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이제 감면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일본 역시 아마 삼성한테 가장 뼈아픈 게 이제 전자기술과 반도체 기술, 핵심 기술을 배워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자국 중심으로 대만 반도체와 손잡고 자국에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또 종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고요. 또 여기에다가 유럽연합도 비슷합니다. 2030년까지 430억 유로를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경제 문제만큼은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도 여야, 민주당, 공화당이 따로 없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양양자원이 발의했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역시 반도체 시설 투자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30%까지 최대 확대하고 그리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간도 2030년까지 연장하자라는 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가 없고요. 물론 세금 깎아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채와의 이제 기재부라든가 협의하고 법안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돼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미국, 유럽은 이미 날고 있거든요. 우린 지금 청사진 그리는 단계라는 겁니다. 산업 지원에 일사천리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청사진 걸음마 그리고 단계. 네,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경제만큼은 여야의 정말로 대립이 없이 정치적인 논리를 빼고 좀 거국적인 이제 합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문제가 되니까 세금 담당인 기획재정부가 조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세금 담당인 기재부 입장에서는 세수 문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야당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법안을 발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화면에 다시 한번 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 주요 내용을 반도체 산업 보여주시면은 경쟁력 강화 법안 주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대부분 공제입니다. 아니면 지원이고요. 근데 미국의 이번에 산업육성법을 보면 명확히 390억 달러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그리고 교육에만 110억 달러. 공제와 지원으로 과연 우리 기업이 이런 세계 경쟁력을 되찾아오고 자리매김하는데 얼마나 공헌을 할 수 있을까? 기재부에선 세수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현실적인 자금 지원까지 주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이슈가 될 때마다 보면 옛날에 미국의 회계분식 큰 이슈가 있었을 때 법안이 사벤-옥슬리법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그 여당, 야당 의원들이 같이 만든 법안입니다. 국익이 생기면은 미국은 그런 법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양 의원님이 발표한 이 법안에 야당에서도 조금 더 공격적인 법안 발의가 돼서 여야에서 그런 법안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양양자 의원은 야당 의원이에요. 원래 그랬다죠. 양양 의원이었다가 지금 추진위원장 경쟁력 강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사람을 이제 쓴 거고 전문가를 이제 채용한 거고
그리고 사실 기재부 장관은 추경호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이제 조세를 담당하고 아주 세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예. 이게 또 부자 감세 논란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대기업 감세로 그렇습니다. 합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야당의 입장이 좀 난처해진 거예요. 좋은 전문가 인력도 뺏기고 먼저 의제를 선점하지 못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를 않았거든요. 아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수출이 꺾였어요. 반도체까지 줄었어요. 심각하거든요. 예.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가 그동안 근근히 우리 경제를 버텨왔는데 네. 반도체 꺾이면 답이 없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당장 차에 대한 전기차는 바로 이제 가격 경쟁력을 좀 잃게 돼요. 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회 차원에서 이게 아마 좀 다른 국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정쟁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거든요, 전 세계가. 근데 우리만 여야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산업을 지키기 위한 이런 지원에 오히려 더 야당이 적극 더 나서야 된다. 지금 야당 출신 양양재 의원이 주도하는 법을 정부도 조금 시큰둥하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열심히 지원하는데 우리 지원 관련 법은 국회에서 또 공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높아갑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 그리고 삼성전자의 미래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